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요금 체계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전기요금 체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 체계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요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보니까는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발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많은 지식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기요금 체계 개요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차등요금제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현재는 지금 6가지 계약종별로 구분해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그리고 가로 등 이렇게 6개가 있고, 그 외에 또 심야 전기를 따로 용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7가지 계약종별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왜 이런 용도별 초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일단 용도별로 전기 사용 패턴이 다릅니다. 이제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전기를 많이 쓰다가 낮 시간대에는 주로 집에 이제 비어 있으니까 전기 사용량이 이제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저녁 때부터 이제 저녁밥도 짓고 텔레비전도 켜고 하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용이나 산업용은 주로 주간 시간대에 전력 부하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용도별로 전기 사용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그 시간대별로 또 공급 원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도별로 구분해서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1973년부터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이런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한 것은 저소득층 농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 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정책적으로 산업 부분을 지원을 하던 시기인데,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좀 낮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요인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에서 그럼 각 계약종별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보면은, 주택용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쓰시는 전기가 되겠고,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독신자 숙소, 그다음에 집단 주거용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용은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교, 그 외에 또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라든가 해군사관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들이 이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들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에 이제 광업이나 제조업으로 분류된 고객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요. 그다음 농사용은 이제 일반 논, 그다음 밭 이런 데서 물을 대기 위해서 양수나 배수, 펌프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그다음에 뭐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 재배, 그리고 농산물을 이용해서 뭐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가축을 키우고, 그다음에 수산물을 이제 양식하는 고객들도 농사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일반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상가에서 쓰는 전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쓰는 전기들, 이런 것들은 다 일반용 전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용도별 요금 체계가 적용이 됐었고, 그 전에는 이제 전압별 요금 체계였습니다. 73년도에 이렇게 요금 체계가 바뀐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많이 상승하고, 그래서 전기 생산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 전략을 좀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요금 체계로 전환을 했었고요. 밑에 그래프에 보시면은 그 연도별로 우리나라 그 용도별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용 전기요금은 처음에 없다가 1992년부터 교육 재정 및 문화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일반용보다 조금 더 싸게 적용하자.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전에는 일반용 분류에 이제 같이 묶여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학교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전기요금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이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용은 일반용보다 조금 더 저렴한 수준으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92년부터 별도의 체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면은 해외는 기본적으로 전압별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압별로 차이를 둔다고 하더라도 주택용은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요금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압이나 계약 전력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개시별 요금제 도입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시별 요금제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랑 일본,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호주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전압별 요금 체계를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 전압별 요금 체계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길거리에 어떤 그 가게가 있고 그 가게 옆에 바로 이제 집이 붙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두 건물이 똑같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도 똑같은 전봇대에서 이렇게 따다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 집은 물건을 파는 가게이기 때문에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을 받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곳은 또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사실 전기 자체는 똑같은 거지만은 이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게 용도별 전기요금입니다. 그럼 이제 전압별 전기요금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전봇대에서 이렇게 따다 쓰는 전기라면은 그 전압이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똑같은 전압으로 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요금도 똑같이 적용하자라고 하는 게 전압별 요금 체계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용도별 전기요금은 사실은 공급 원가랑은 좀 다르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요금을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다면은, 전압별 요금 체계는 사용하는 용도보다는 그 공급 원가의 차이를 기반을 두고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산업용이랑 일반용을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놓고 그 안에서 규모에 따라서 일반용, 산업용이라고 할지라도 좀 규모가 작은 이제 수용 소비자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소비자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규모가 큰 소비자들은 좀 고압의 전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규모가 작은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서 전기를 따다 써야 되니까 그 전압을 이제 좀 더 고압보다는 낮은 저압으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기반을 둬서 요금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압별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주택용만큼은 또 따로 구분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용은 일단 일반 회사나 그다음 공장이나 그다음 가게에서 쓰는 거랑은 전기 사용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전압에 기반을 두고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 주택용은 따로 구분을 해서 전기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전기 판매 현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체 판매량 중에서 대부분을 절반 이상을 산업용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일반용, 그리고 주택용은 1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국가들 통계를 살펴보면은 산업용이랑 일반용이랑 주택용이 각각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산업용의 비중이 이제 높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산업용, 공장에서 쓰는 전기가 많아서 산업용 비중이 좀 비교적 높은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랑 이제 그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도 우리랑 판매량 구조가 비슷합니다. 즉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산업용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단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판매량을
그 전기를 판 총 그 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게 이제 판매 단가, 그러니까 평균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판매 단가 추이를 용도별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보시는데, 제일 위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택용 요금입니다. 그래서 주택용은 작년 2019년 기준으로 판매 단가가 104.9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 산업용은 중간에 이제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2000년대 초반에는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낮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제가 이제 약간 그 그림 음영 표시를 해뒀는데 이 부분부터는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06원, 106.56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산업용이 이렇게 좀 변화가 많이 보였던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부과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에서 이제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적자는 결국 일반 주택용 소비자들이 더 이제 많이 낸 전기요금을 통해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올려서 지금은 주택용 평균 판매 단가보다 좀 더 오히려 높은 수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용과 산업용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 강의 끝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 단가가 제일 높은 것은 일반용인데요. 일반용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130.33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또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제일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농사용 전기요금입니다. 농사용은 작년 기준으로 47.74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표까지만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2013년 11월 이후에는 전기요금에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외가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2016년이랑 2018년 여름이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좀 완화해 달라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 해에 해당 연도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조금 이제 깎아주는 조치를 취했고, 요금제 자체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용은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를 보면은 2016년이랑 2019년을 거치면서 조금 판매 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이제 용도의 판매 단가들은 2014년 이후에 거의 일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2013년 이후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될 때 같이 교육용 일반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여름철에 더운데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학생들이 더운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불만이 이제 많이 제기가 돼서 조금 할인을 혜택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용도 2016년도에 조금 이제 인하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용도별로 요금 수준의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은 그래도 100원이 넘어가는 지금 판매 단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농사용이나 심야 같은 경우에는 80원도 채 되지 않는 판매 단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똑같은 전기인데 이렇게 용도별로 판매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정상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제 비정상인 게 맞습니다. 특히 농사용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40원대 초반에 그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용을 지나치게 낮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요금제도 또 하나 특징은 2부 요금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기요금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내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면은 기본요금과 그다음 전력량 요금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전기를 하나도 안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요금인 거고, 전력량 요금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례해서 내는 요금이다.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발전소를 짓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갈 전기 선을 깔고 그다음에 또 검침원이 와서 전기 사용량을 검침하고 하는 등등의 비용은 여러분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이제 부담을 하는 이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판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고객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수해야 할 이제 비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본 요금의 형태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전력량 요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전기를 쓰면 쓸수록 그러면 이제 연료비, 기본적으로 연료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료비가 사용량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력량 요금이다. 그래서 기본 요금은 보통 킬로와트, 킬로와트는 계약 전략이라고 불리는 건데 킬로와트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전력량 요금은 사용량 그 킬로와트 시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으로 전기 요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2부 요금 체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 그 발전사나 그다음 판매 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전 설비를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전기를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발전소 건설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효율적 운영이 이제 전체적인 전기 공급 비용을 낮추게 되고 결국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내는 전기 요금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 기본 요금이 제가 이제 킬로와트 단위로 부과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에서 강원도, 강릉이나 이제 동해로 가는 고속도로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 고속도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편도 2차선으로 이제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강원도 쪽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휴가철 아니면 이제 겨울에 이제 스키 시즌이 됐을 때는 통행량이 아주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에는 통행량이 많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평소에는 통행량이 많지 않지만은 어떤 특정한 시즌에만 통행량이 많아질 때 그러면은 이 도로의 폭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건설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최대 수요 전력의 개념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철에 통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뭐 편도 4차선, 8차선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한참 피크 때는 이제 통행량이 많아져서 통행 요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소비자들도 막히지 않고 도로를 이용해서 편리하겠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계절에는 거의 도로에 이제 통행량이 없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제 도로 폭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여름이나 겨울철에 전력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시기에 그 전력 수요가 높아진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그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은 발전기들은 여름이나 겨울철 한때만 잠깐 가동을 하고 나머지 봄, 가을철에 전력 수요가 좀 적을 때는 거의 가동을 안 하고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발전기를 지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 기본 요금이 계약 전력 단위에 대해서 이제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는 도로는 좀 좁게 짓고 차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 도로가 막히더라도 여러분 좀 천천히 가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발전기가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크 때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정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 수요 전력에 비례해서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이 킬로와트 단위로 기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전기를 많이 안 쓰더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계약 전력이 높다라고 하면은 기본 요금을 높게 많이 내도록 함으로써 이 전력 산업의 그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계시별 요금제인데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절이랑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소비자들은 똑같은 전기인데 왜 이걸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내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그 만드는 비용이 다르게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가장 비싼 LNG 발전기가 많이 돌아가야 되고 반대로 전력 수요가 적은 봄이나 여름철에는 원자력 발전기나 석탄 화력처럼 비교적 생산 비용이
낮은 발전기만 가동을 하더라도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 결국 전력 수요에 따라서 계절별 시간대별로 공급 원가에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이제 계절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공급 원가를 반영해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제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체계를 가져가자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수요 관리를 통한 신규 투자비 절감 및 자원 이용의 합리화 도모라고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름철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력 수요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만약에 비싼 요금을 부과를 하면은 이런 소비자들이 있겠죠. 여름철에 한낮에 그때가 제일 전기요금이 높은데, 그렇다면 내가 굳이 이 시간엔 전기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집에 이제 낮에 계시다가 다림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만약에 전기요금이 다르다 그러면은 전기요금이 제일 비싼 오후 2시나 3시에 내가 다림질을 할 필요 없이 전기요금이 싸지는 저녁 때 내가 다림질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요금이 이렇게 다르게 책정되면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에 반응해서 전력 소비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요 관리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가격을 통해서 수요를 좀 이제 공급 원가가 낮은 시간대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낮 시간대 우리가 이제 전력 수요가 높아져서 비싼 발전기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생산 비용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격을 통해서 수요를 이전시킬 수 있다면 낮 시간대에 그 전력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기를 많이 가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많이 가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편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여름철에 피크 시간대만을 위해서 그때 잠깐 돌아가는 발전기를 건설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고, 우리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발전기만 가지고 있더라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발전기를 덜 지어도 되기 때문에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자원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럼 계절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 9월은 여름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계절은 이제 봄, 가을철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랑 봄, 가을철이랑 그다음에 겨울철이 시간대별 구분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 시간대는 경부화라고 해서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주로 낮 시간대에 최대 부하, 그러니까 수요가 가장 높아서 전기요금도 가장 비싸게 부과가 되고 있고요.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 추워질 때 난방을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최대 부하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하율별 선택 요금제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일반 가정에서는 많이 접하기 힘든 요금제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나 그다음에 가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인데요. 사용하는 부하율의 크기에 따라서 기본 요금 및 전력량 요금의 상대적 수준을 달리 적용한다. 그럼 부하율이라는 게 뭐냐라면은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소비자들은 비교적 시간대별로 일정한 수준으로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는 전체적으로 전기 사용량은 똑같지만은 이 사람은 낮 시간대에만 전기를 좀 많이 쓰고 그 외의 시간대는 전기를 적게 쓰는 소비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기 사용량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은 왼쪽에 있는 소비자나 오른쪽에 있는 소비자나 전기 사용량은 동일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낮 시간대 전력 사용량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시간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 설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부하율이라는 건데, 이제 부하율이 높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소비자가 전기를 좀 시간대별로 좀 평준하게, 약간 좀 평탄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하율이 낮다는 것은 시간대별로 전력 사용 패턴에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고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소비자들의 부하율을 높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부하율이 높아지면 똑같은 전기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발전 설비를 그만큼 덜 지어도 되니까 투자 비용이 좀 감소를 하게 되고 전기를 비교적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마련되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부하율이 다 낮다. 오른쪽에 있는 고객처럼 부하율이 낮은 고객이 많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것보다 전력 사용량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발전 설비를 그만큼 더 많이 지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들별로 이렇게 부하율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 소비자들이 자기의 이제 부하율에 따라서 자기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소비자처럼 부하율이 높은 소비자들은 기본 요금 단가는 조금 이제 높게 부과를 하더라도 전력량 요금 단가를 낮게 하는 이제 요금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는 이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부하율이 낮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 단가를 좀 낮게 하고 전력량 요금 단가를 높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소비자가 전기 요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쉽게 설명하면 통신 요금제에도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가 뭔지를 사용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요금제를 선택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이제 부하율별 선택 요금제가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기 요금표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네, 일반 가정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주택용 전력, 이 요금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 주택용 전력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압이랑 고압이 있는데, 저압은 보통 일반 단독주택에 많이 적용을 되고 있고요. 고압은 아파트 중에서도 저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아파트 관리비 그 고지서를 보시면은 우리 아파트는 전기요금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뭐 단일 계약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종합 계약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 계약으로 이제 전기 공급 계약을 맺은 아파트들은 일반 각 세대에게 이제 저압으로 전기를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 계약으로 공급된 아파트들은 좀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고압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고압 전기 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용이랑 일반용은 또 이제 이게 갑과 을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을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 전력이 300kW 미만이냐 아니면 이상이냐 따라 달라지는데, 계약 전력이 300kW보다 큰 고객들은 전기 사용량이 좀 비교적 큰 대규모의 이제 고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일반용이나 산업용이나 계약 전력이 3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 요금표가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용 을이랑 산업용 을의 전기 요금표는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용 갑과 산업용 갑은 좀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계량기가 보통 우리가 스마트 미터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스마트 미터가 설치된 가구 이제 소비자들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계절별로만 달라지는 요금제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심야 전력, 그다음 교육용 전력, 그다음 농사용 전력, 이렇게 요금제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제 일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텐데, 먼저 이제 우리나라는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는 이제 구역 전기 사업자들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건 일부 예외에 이제 불과하고, 현재는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만 전기를 각 가정에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매년 이제 그 전기를 판매하고 그다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기 요금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전기 요금 개정안을 작성해서 이제 한전의 내부 이사회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 안건이 통과가 되면은 그 전기 요금 개정안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거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물가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전기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한전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제출한 요금 조정안이 너무 요금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전이 10% 전기요금을 올려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산업부에서는 그거는 너무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이니까 한 5%만 인상해 줄게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 너네 말이 왔구나라고 해서 10%다 인상하는 것을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다들 힘든 시기니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한전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전은 그것을 받는 즉시 공고를 하고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떻게 결정되느냐 보면은 지금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은 전기요금은 전기 공급에 소요된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괄 원가라는 게 뭐냐면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의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에다 적정 투자 보수를 가산한 금액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요금으로 이제 회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적정 원가입니다. 그래서 적정 원가에는 영업 비용, 뭐 법인세 비용이라든지 뭐 각종 일부 영업 외 손익 등 생산이랑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이제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적정 투자 보수라는 건 뭐냐면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1조 원의 이제 돈이 있는데 이것을 한전에다가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업에다가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투자자가 한전에다가 1조를 투자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그냥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놨다고 했을 때 1년에 한 2% 혹은 3%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투자자가 만약에 한전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적어도 그 수준의 수익은 얻을 수 있어야 이제 한전에다 투자를 하겠죠. 만약에 이런 그 기회비용 관점에서 이 투자자가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도 낮은 수익률만 보장을 해준다면은 아무도 이 우리나라 전력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투자자의 그런 어떤 그 기회비용을 보상해주는 관점에서 인정해주는 게 이 투자 보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좀 설명되어 있긴 한데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어떤 적정 가치를 인정해주는 게 적정 투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적정 원가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게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무조건 다 인정해 줘야 되느냐? 전기를 공급할 때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A라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B라는 물건을 살 수도 있는데 똑같은 품질인데 A라는 물건이 더 비쌉니다. 만약에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선택지를 준다면은 당연히 똑같은 가치, 똑같은 품질에 더 싼 비용인 어떤 B라는 물건을 구매를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을 이런 식으로 총괄 원가를 인정을 해준다면은 그 누구도 싼 상품을 사려고 할 그 어떤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이제 싼 상품을 이제 구매를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결정 원칙에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다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은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영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그것을 규제기관에서 검증을 하겠죠. 그런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 인정된 비용에 한해서 우리가 적정 원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용을 합해서 총괄 원가를 책정을 하고 이 총괄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기요금 일반 원칙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가주의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의 공급 원가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즉 총괄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특별 손실이나
전력 공급과 관련이 없는 사업 비용은 원가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정 보수주의 원칙입니다. 아까 이제 적정 투자 보수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요. 배당이나 이자 지급과 같은 어떤 최소한의 사업 확장에 필요한 어떤 그 투자 보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총괄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특별 손실이나 전력 공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다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공평의 원칙은 뭐냐면은 이 총괄 원가를 일단 선정을 하고 나면은 그 총괄 원가를 이제 용도별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의 올해 총괄 원가가 50조다. 50조가 되면은 이거를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그다음에 교육용, 농사용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산업용에서 우리가 발생한 총괄 원가가 얼마, 그다음에 주택용에서 발생한 총괄 원가가 얼마. 그러면은 예를 들어 50조 중에서 주택용으로부터 해소해야 할 총괄 원가가 10조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10조 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이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대부분의 비용이 이제 산업용에서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0조 중에서 30조가 이제 산업용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인데, 그러면 이 30조를 산업용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전기요금의 형태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중에 30조 중에 20조만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회수를 하고 10조는 주택용 고객으로부터 더 추가적으로 걷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 비용을 유발한 소비자로부터 그 비용을 다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의 원칙이라는 것은 원가가 만약에 발생을 했으면은 그 원가를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는 그 소비자들로부터 해당 요금을 다 회수하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공정하고 공평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정 및 공평이라는 것은 전기요금을 그냥 단순히 똑같도록 이렇게 측정하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 A라는 고객은 비용 유발 요인이 커서 20조 원의 비용을 이제 비용을 만들었다. 그리고 B라는 고객은 10조 원의 비용을 어떤 유발하는 데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원가 유발 요인에 맞게끔 20조 원의 비용 책임이 있는 고객한테는 20조만큼, 그다음에 10조의 비용 책임이 있는 고객한테는 10조만큼 전기요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게 공평한 것이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봤을 때 받는 어떤 전기요금은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원가에 기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더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고객에 대한 특례 요금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라. 우리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어떤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이 그만큼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전기요금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그래프를 준비해 봤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소비자 물가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당연히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고, 거의 한 40년 동안의 이제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은 소비자 물가는 273%가 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기요금은 82년도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전기요금이 아무래도 정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비용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좀 전기요금을 많이 그에 맞춰서 올리지 못한 게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싸져서 좀 전기를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을 에너지 원별 상대 가격 왜곡에 따른 어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용 누진제는 아까 우리가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73년도에 석유 파동을 계기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 왜 도입이 됐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좀 에너지를 좀 아껴 쓰자. 기름값이 비싸니까는 전기도 좀 아껴 쓰자. 그래서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요금 단가를 높인 게 하나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소득층 보험이다. 그러니까 주택용 누진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용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기요금이 이제 증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전기 사용량이 적을 때는 사용 단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좀 저소득층이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에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가전기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좀 적었는데,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사람들은 좀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일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적게 해주면은 우리가 저소득층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택용 누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뭐 6단계, 그 다음에 11단계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2016년에 누진제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적용된 것은 누진제가 6단계로 이루어져 있었고, 전기요금이 제일 싼 구간이랑 제일 비싼 구간의 요금 차이가 거의 한 12배 정도 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말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 왜냐면은 사용량이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전기 사용량이 좀 평소보다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전기 사용량은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전기요금은 이에 따라서 2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5배, 6배씩 증가하니까 이거 전기 무서워서 전기를 못 쓰겠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누진제를 좀 이제 완화하는 작업을 정부에서 했었고요. 지금 밑에 보이는 표가 2017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2부 요금제이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랑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주택용의 기본 요금은 이제 아까 계약 전력 단위로 이제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kWh 이하 쓰는 1구간 사용자들은 기본 요금도 910원으로 좀 낮고, 그다음에 400kWh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이제 가구들은 기본 요금도 7,300원으로 좀 이제 큰 폭으로 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전력량 요금은 1구간 처음 200kWh 사용할 때까지는 93.3원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 200kWh를 초과해서 400kWh까지 사용하는 부분은 kWh당 187.9원. 그다음에 400kWh를 초과하는 전력 사용량은 kWh당 280.6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한 달에 3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가구의 기본 요금은 밑에 표에 보는 것처럼 이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1,600원을 기본 요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럼 전력량 요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은, 일단 300kWh 중에서 처음 200kWh까지는 93.3원을 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좀 이제 오타가 있는데 200kWh에다가 93.3원을 곱한 금액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100kWh에 대해서는 187.9원을 곱해서 이 둘의 값을 합한 37,450원을 전력량 요금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집이 이번 달에 300kWh를 썼으니까 이 300kWh 전체에 대해서 이 구간 요금인 187.9원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300kWh 중에서 처음에 1구간에 해당되는 사용량은 1구간 요금을 적용하고, 그 다음 2구간 사용량에 대해서는 2구간 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누진제의 문제점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기본 요금과 1단계 요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2부 요금제를 설명드릴 때 기본 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전력 발전 설비라든가 송배전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설비 건설 비용, 그다음에 운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전력 사용량이 적든 아니면 많든 간에 상관없이 사실은 어떤 설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구분할 게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이 다 동일한 수준으로 내야 되는데, 기본 요금을 낮게 지금 유지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요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용이나 산업용, 그다음에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기본요금의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하면 주택용의 이제 기본요금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 요금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누진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낮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1단계 요금은 원가의 약 43% 수준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1단계 요금을 낮게 부과를 하면은 결국 거기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가의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손실은 어디서 메꾸냐 하면은 결국 3단계 요금을 원가보다 조금 많이 높게 설정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초과 이윤을 이제 걷어서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평균을 원가에 이제 맞는 수준으로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은 원가보다 훨씬 비싼 수준의 요금을 내게 되는 어떤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누진제 구조를 2016년에 저희가 한번 누진제를 완화하긴 했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단계 요금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올리고 3단계 요금은 지금보다 낮게 해서 사용량이 변하더라도 요금 수준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형태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요금이랑 3단계 요금의 차이가 우리가 누진 비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우리는 지금 1단계랑 3단계 요금 차이가 3배 정도 됩니다. 이미 2016년에 한번 완화를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배 수준의 누진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택용에 누진제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다른 요금제를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해주고 소비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게 지금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은 이제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누진제는 만약에 사용량이 200kWh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저소득층으로 판단을 해서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4,000원을 일괄적으로 이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의 취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필수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사용되는 전기량인데 이걸 필수 사용량이라고 보고 이만큼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기요금을 더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주자라는 게 어떤 취지였는데 감사원에서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전력 사용량이 적은 1, 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왜냐면은 요새는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전력 사용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가전기기 자체가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도시에서 4명이 사는 가구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300kW 정도 평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오히려 이 혜택을 받아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득 수준이 높지만 지방에 혼자서 원룸이나 오피스에서 혼자 사는 가구들은 오히려 전력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자기는 소득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에 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를 위해서 사용된 돈이 약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5천억 원 중에 실제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배려 계층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2%밖에 안 되고 나머지 98%는 일반 가구가 이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가 사실 그 제도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빨리 폐지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할인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용이랑 산업용 전기요금을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OECD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 OECD 국가들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일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포르투갈,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좀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용은 어떤지 살펴보면은 주택용은 우리가 전기요금이 좀 많이 싼 편이다. 그래서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다음에 우리가 주택용 전기요금이 싸고, 가장 비싼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보면은 앞에 보여드린 산업용 전기요금의 표는 이제 제일 비싼 나라라고 할지라도 200원을 갓 넘는 그런 수치인데,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200원이 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전기요금이 더 비싸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산업용에 비해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용이랑 주택용의 어떤 상대적인 수치를 한번 제가 또 비교를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들 통계를 조사를 해보면 주택용이 산업용에 비해서 비싼 것이 일반적인데, 이 둘의 상대 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주택용 요금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주택용과 산업용의 상대 가격을 비교한 이제 그래프인데, 멕시코가 제일 싸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주택용이 상대적으로 싼 나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보통 다른 나라들은 산업용이랑 주택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주택용이 더 비싼 게 일반적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도 역시 주택용에 비해서 산업용이 싸지만은 그 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주택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싼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택용과 산업용의 전기요금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배전 비용의 차이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전기가 이제 만들어져서 일반 이제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제 100만큼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 전기는 상당히 고압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송전탑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 고압의 전기가 바로 가정에 전달이 되면은 이제 그 가전 기기들이 다 이제 타버리는 정도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변전소를 거치면서 전압을 낮추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 송전선로도 이제 그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송전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전기의 이제 어떤 전기가 좀 열의 형태로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에 배전 단계에서도 또 열의 형태로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이 거치는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력이 좀 사라지는 형태, 사라지는 비율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어떤 송전 단계만 거치고 그다음 배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산업체에게 전기가 공급되는 데 비해서 이제 주택용이나 조그만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배전 과정을 또 추가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치다 보니까 그럼 배전 시설을 배전 변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전봇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배전 선로를 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산업체에 비해서 일반 주택용은 어떤 그런 배전 관련 비용이 더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배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어차피 산업용이나 주택용이나 똑같이 이제 적용받는 부분이지만은, 주택용 같은 경우는 이 배전 과정에서도 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한 병 이제 사 마신다고 했을 때 이제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구매를 했을 때랑, 그다음 집 앞 이제 편의점에 가서 한 병 구매했을 때랑 그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것은 유통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진이 추가적으로 붙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파는 물이랑 그다음 대형 할인점에서 파는 물 가격이 왜 다르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거랑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전기요금 체계의 어떤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어떤 도매 가격이랑 소매 가격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격 신호가 제대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에너지 소비 구조에 왜곡을 초래한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비용이 되는 것은 연료 비용입니다. 그리고 연료 비용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그 도매 가격의 그 연료 비용이 변하더라도 이게 최종 소매 가격이 변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빨간색이 이제 판매 단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그 접하게 되는 소비자 요금, 전기의 소비자 요금이라고 보시면은 밑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전력 구입비, 즉 연료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이렇게 증가할 때도 있고 줄어들 때가 있는데 이거랑 판매 단가의 어떤 그 흐름이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력 생산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이것이 전기요금에 반영이 돼서 전기요금이 좀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요금 체계는 아무리 연료 비용이 싸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원간의 상대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체에서 전기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름을 가지고 물건을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만약에 많이 올랐다. 그럼 전기 가격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유가는 오르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다. 그러면은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전기가 더 싼 게 되겠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제 유가가 많이 상승했지만은 그 기름을 이용해서 만든 전기는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굳이 기름을 쓸 필요가 없이 전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전기를 이용한 어떤 제조 공정을 많이 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 들어올수록 제조 부분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에너지 원간의 상대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는 좀 싼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기를 많이 쓰게 돼서 전기 비중이 전력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연료비의 변화분을 소매시장에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그에 반응해서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연료비 연동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사실 전력 사용량이 좀 늘어도 괜찮겠죠. 반면에 유가가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 전기요금도 높아져서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량을 줄이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자원 배분 관점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 효율도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력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